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노무관리 규정 중에 두 번째가 되는 제가 최저임금법부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저희가 지문은 얼마 안 됩니다만 출제 빈도가 다른 저희가 이전에 이후에 하게 될 노무관리 규정 중에서 양의 이제 비례 출제 문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할 부분은 명확히 꼭 정확히 정리해 놓으시게요. 일단 여기 이제 최저임금법 일단 제가 먼저 적용 범위부터 정리해 봐. 적용 범위. 그러면 이 최저임금법은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일단은 보면 1번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크게 보면 에서 첫 번째 줄에 동거하는 친족말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1번은 첫 번째 끝부분에 동거하는 친족말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법은 선언법에 적용을 받는 선언과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는 최저임금법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여기 적용 범위 중에서 저희가 적용되지 않는 방금 봤던 동거하는 친족말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용 범위 중에 적용되지 않는 요 규정은 2번 나왔어요. 2번. 이 부분을 다른 노무관리 규정은 적용 범위 가지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이 최저임금법만 내서 적용 범위 중에서 적용되는 방금 봤던 3가지 경우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는 요 범위에 관련 규정을 2번 출제했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적용 범위를 저희가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6,030원이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저희가 31일까지 적용될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저희가 6,030원이 됩니다. 6,030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다. 3번. 2번으로 가보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해서 자, 여기 이제 그럼 일단 이 6,030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할 때 6,030원으로 정할 겁니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습 사용 중입니다. 수습 사용 중에 사용 중인 근로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플러스 저희가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수습 사용된 근로자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이 6,030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6,030원 중에 얼마의 금액을 제가 제외할 거냐. 그래서 세 번째 줄인가요?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때는 6,030원 중 얼마를 10%를 제한 금액으로 소속 사용 중에 있는 대로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요 금액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질문 1번. 자, 2번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도급인의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연대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도급을 일을 한다 했으니까 도급인이 그 일을
수급인에게 일을 줍니다. 그러면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일을 도급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채용합니까? 근로자를 채용해요. 그러면 수급인은 임금을 지급하는데 최저임금 미치든 못하든 임금을 수급인이 근로자에 주었다라면 이때는 수급인도 책임지지만 누구도 책임을 묻겠다. 이때는 저희가 이 도급인도 최저임금에 붙은 임금을 주게 되면 도급인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만약 수급인 이지보다 최저임금 밑으로 임금을 줬을 때는 도급인도 뭐하더라? 연대하여 책임진다. 즉 연대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지문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의 효력은 이제 보시면 지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저희가 3번에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이상 그리고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 법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역, 니은 나와 있고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해서 최저임금의 효력은 방금 봤던 지문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에 따른 요 효력 규정에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의 기역과 니은은 최저임금 이후로 종된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기역, 니은의 이 효력 규정에 관한 두 가지입니다. 부분들. 자,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말이에요? 4번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다 해서 4번은 무슨 말이냐면 이 최저임금의 이 효력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최저임금 효력 규정을 방금 봤던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되는 임금 규정과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 임금을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니은번에 관한 규정 원칙은 요 두 가지 규정해야 되는데 이 효력 규정 즉 기역과 니은의 규정을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도 있다는 거고 니은번은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면 어느 근로자라면 이 효력 규정에 따른 기역, 니은의 규정을 적용을 제외할 거냐. 이제 그게 동그라미 저희가 4번인데. 자, 일단은 기역.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라면 니은.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해서 지금 4번의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거를 적용 제외시키려고 하더라. 적용시켜 제외하려고 일단은 적용 제외를 시키려고 하더라. 일단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플러스 인가를 얻어야 적용 제외하는 거지. 이와 같은 방금 받은 기역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걸 이와 같은 기역내 효력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건 아니고요. 이 규정을 적용 제외하려면 방금 봤던 4번의 기역내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와 같은 인가가 있어야 이 기역내다 효력 규정 두 가지 규정을 적용을 제외하는 겁니다. 부분들. 그래서 4번 정리해 두시고 자 5번 갑니다. 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원회 관해서 한번 좀 봐두시고요. 관련 6번 최저임금의 결정 관련 질문 한번 쭉 읽어보시고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7번에 가보시면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의 고시 여기는 7번에 가면 최저임금의 고시와 그리고 효력 발생에 관련된 요 규정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의 요 규정에 따른 질문을 잠깐 볼 건데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됐다면 예를 들어 6,030원 결정이 됐으면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고시할 거냐 그래서 7번에 가면 해서 7번에 저희가 기역 가보죠. 기역.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고시는 이거는 지체 없이입니다. 고시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고시했으면, 고시가 지체 없이면 효력도 고시한 그때부터 되냐? 아니에요.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이 되는 걸 하냐면 해서 질문 2번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은 언제요? 이 고시된 최저임금은 1번 언제부터? 여기는 다음 연도입니다.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그런데 꼭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두 번째 원칙은 1월 1일부터입니다만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 시간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1월 1일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효력 발생 시기를 저희가 따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효력은 그 지체 없이 고시된다고 해서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원칙으로 하고요. 장관이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해서 원칙 1월 1일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효력 발생 시기를 제가 따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지문 하나 봐주시면 되겠네요. 부분들. 주지 의무란 건 저희가 네 가지입니다. 이제 먼저 주지 의무. 주지란 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줄 주지하게 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주지시킬 내용은 몇 가지가 있냐면 해서 일단은 먼저 기업부터 가보죠.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해서 알릴 사항은 니은에 가보면 A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니은 최저임금을 사안이 발생하는 임금 C 해당 사업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한 근로자 범위 D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 월 일에서 주지는 방금 봤던 대로 저희가 A와 B와 C와 D에서 총 네 가지를 알리는데 이건 언제까지? 효력 발생일 저희가 전날까지입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일 저희가 전날까지 일정 이와 같은 A, B, C, D의 네 가지 규정을 알리게 되어 있다 해서 D급번 봐주시고요. 여기 이제 주지 의무 연관해서 요건 연관해서 여러 개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 주지 의무를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알리라고 하는데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관해서 보시면 9번에 가보면 벌칙 및 과태료 관련 보면 디귿에 가보죠.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들이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널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이때는 저희가 이러한 주지 의무 규정 위반했다면 이때는 저희가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100만 원 이하의 저희가 과태료에 저희가 처하게 돼 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저희가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죠. 부분들은. 자, 일단은 벌칙은 일단 과태료 요건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언급이 되는 중에 이제 요거를 뭐 제가 다른 뭐 500만 원 바꿔서 한번 물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으로 바꿔서 한번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한번 저희가 벌칙이나 과태료는 노무관리 출제 빈도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출제가 됐던 여기 그 최저임금법 관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일단은 디귿 정리하고 일단은 제가 기억으로 가보죠. 기억은 최저임금보다 최저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래서 여기 이제 벌칙 중에서 관련 벌칙에 지금 교재 가면 벌칙 규정 벌칙 중에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이제 그 중에 벌칙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기억번입니다. 기억번은 두 가지 이제 관련 규정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췄다면 해서 최저임금을 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췄다면 기억은 여기는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저희가 2천만 원 이하죠. 그래서 여기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저희가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뭐 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니은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할 수도 있다? 징역과 벌금을 이 징역과 벌금을 뭐 할 수 있다? 병과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 기억의 사항, 기억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선택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적으로 이 기억에 관련된 두 가지 규정 위반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때는 두 가지 모두를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억니은에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 이때는 병과란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벌금 두 가지를 동시에 사업장에 부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위반의 정도가 중하면 이와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 니은 도급인의 연대 책임이 발생해 근로감독관 그 연대 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니은번이 있죠. 여기 도급인의 연대 책임에 관한 부분이 있죠. 여기 도급인의 연대 책임은 좀 전에 설명 이 부분들이죠. 여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줬어요. 그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치지 못한 임금을 주었다면 누급인도 도급인도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연대 책임을 물었는데 그 시정 기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 기한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 기한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라면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니은번에 2년 이하의 징역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시정 기한 내 이를 이행해 시정 기한 내에 요거를 기한 내에 이를 이행했다 안 했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때는 어떻게 이때는 저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저희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저희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요 시정 기한을 줬는데 시정 기한까지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벌칙이 2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 일단은 벌칙은 여러분이 두 가지요. 방금 받은 기억과 니은에 관한 규정과 그 다음에 과태료 관련 규정인데 번호는 여기 순서로 달려 있으면 여기 D급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벌칙 관련 기억 니은 과태료 관련 D급에서 최저임금법 관련 여러분이 세 가지 관련 벌칙과 과태료는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저기 살펴볼 부분들은 3번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지문이 길지요. 여기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문이 좀 깁니다만 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은 꼭 저희가 정리하셔야 되는 일단은 적용 범위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등에서는 저희가 동그라미 5번만 체크해 놓으십시오. 5번. 여기 양가로 이번에 관련된 규정의 5가지를 가져와서 문제를 만들었었던 부분인데 그 중에 동그라미 5번.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인데 이 지문을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서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그라미 5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배우자의 이제 출산주거 관련 일수 가지고 한번 주관식입번을 물었던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의 1번
사업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을 한다. 그래서 5일의 범위의 5일의 5와 최초 3일은 유급을 한다 해서 3일에 3을 그래서 5와 3을 가로채는 형태로 해서 기입형으로 물었고요. 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제가 출산일로부터 며칠이 지나버리면 출산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출산한 날로부터 2번에 가면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는 1번, 2번에 그 1, 2항을 지문을 주관식 기입형으로 넣어서 그중에 5일에 5와 최초 3일의 유급의 3을 그래서 5, 3을 가로치고 주관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보죠.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무슨 말이냐? 쉽게 보면 쉬면서 육아를 애를 영유아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그러면 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려면 영유아가 있는데 애가 있는데 그러면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자녀 기준을 해서 나이로 봤을 때는 저 보시면 저희가 만 8세 이하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저희가 학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저희가 2학년 이하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그래서 나이로 봤을 때 만 8세 학년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면 그때는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청구하면 육아휴직을 두 가지 경우를 제하고는 육아휴직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만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의 기억.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안 되고요. 니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이 나이 학년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그때는 허용합니다. 그러면 허용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임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도 최대 몇 년까지 육아를 돌봐 1년까지는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다. 기간은 1년 이내가 됩니다. 지문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3, 4번은 불리한 초우등을 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3번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분리초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근로자 해고하지 마세요. 4번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그 휴직 전과 같은 업무들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 육아휴직 요 1년 이내의 기간, 1년 이내 기간 또 육아를 들어가면 요 1년 이내 기간 동안은 여기는 근속 기간에 요 기간은 포함합니까? 그래서 이 1년 이내에 들어 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저희가 포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근속 기간에 저희가 포함을 합니다. 포함. 지문 4번의 중간 두 번째 끝부분이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은 포함합니까? 네. 포함합니다. 자, 5번.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 기간을 산입한다 안 한다 해서 여기는 보시면 산입 유무를 가지고 물었을 때는 제가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입하지 않는다는데 여기는 산입한다라고 한번 물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두 번 반복하기는 힘듭니다만 여기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는데 산입한다라고 물었기 때문에 관련 5번 지문에 두 번 나와 있는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 기간 그 지문 좀 주의 받으시고요.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좀 저희가 건너서 5번, 6번, 요번의 신청, 그 다음에 6번의 종료는 좀 건너서요. 7번으로 가보죠. 7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있습니다. 자, 7번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해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 지문 보죠. 7번에 그럼 육아기 근로 단축이라고 그래서 일단 1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이 나이와 학년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육아휴직 대신이죠. 육아휴직 대신 뭘 청구했다? 육아 이 대상 자녀 기준이 있는데 나는 육아휴직을 들어가지 않고 대신 뭘 하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쉬면서 일단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겠다는 건데 육아기 근로자 일단 출근을 하되 근로시간은 지문 그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거면 이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문원에서 허용한답니다. 그런데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허용한다 안 한다? No.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인데 그 40시간 이내 범위의 근로시간을 더 줄이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저희가 3번으로 가보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관련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단축했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주당 15시간 이상 그리고 3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요 사이 기간의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20시간 그러니까 요 15시간이 넘어가고 최대 3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요 시간의 일주 근로시간을 정해서 그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에서 3번 체크. 역시 마찬가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이 대신 들어가다 보니까 기간도 얼마 여기도 1년이 되겠죠. 1년. 육아기 근로 단축 1년으로 합니다. 마찬가지 5번, 6번은 불리한 처우 등과 같은 소득 또는 같은 임금에 해당하는 직무로 이 기간이 끝나도 복귀시켜 주세요. 라고 5번, 6번. 8번 신청, 9번 종료. 여기도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 보면 지문에 저희가 11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관련해서 지문을 이제 보시면 1번, 2번, 3번 잠깐 보죠. 3번 잠깐 보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단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을 했어요. 이 근로 단축 단축을 허용했다면 관련해서 3번 육아기 근로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요 근로시간 단축하고 있는 경우에 연장 근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육아기 근로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했다면 그 단축한 이 기간 동안에 연장 근로는 되나 안 되나요? 그래서 이때는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눠갑니다. 연장 근로가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면 육아기를 단축하는 그 기간 연장 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는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이때 연장 근로 이 단축 기간 동안 연장 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이때는 누가 근로자의 어떤 요구가 있게 되면 가능하지만 그러나 사업주 요구에 의해서는 여기 기간 동안에 연장 근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기간도 연장 근로가 가능한 건 누구의 요구가 있어도 일단 근로자의 요구가 있게 되면 그때는 단축 기간에 연장 근로 할 수 있다 해서 자 그러면 지문 관련해서 지문을 잠깐 볼까요? 지문은 3번.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그러니까 사업주는 허용했다면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죠. 만약 여기 연장 근로 요구해버린다면 허용해 주고서 연장 근로 해버리게 되면 이 허용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대 누구는 안 된다. 사업주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 근로자 요구면 가능합니다. 해서 이어지는 지문에 그러나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 시킬 때 그래서 했다면 연장 근로는 여기는 주 12시간이니까 주 저희가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 해서 지문 3번. 4번 육아기 근로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 임금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육아학이 단축했던 단축한 육아를 단축했던 이 단축 기간입니다. 이 단축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슨 임금을 산정할 때 저희가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요 단축 기간은 이 평균 임금 산정을 할 때 단축 기간은 평균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거는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육아결로 단축한 이 단축 기간은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을 제외하냐 포함하냐 여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육아기 관련 단축했던 단축 기간은 평균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는 요 기간은 넣는다 뺀다 요거는 제외합니다. 요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금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금액을 제가 제외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저희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해서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두 가지. 그러면 육아휴직을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육아휴직 단축을 최대 1년의 기간 동안인데 사용 형태를 보자. 사용 형태란 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용 형태는 총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 저희가 다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형태를 통한 그 방식을 선택을 하되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기간은 몇 년을 넘어섰다? 1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11번에 가보신 11번에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간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일단 1,2번은 육아휴직, 2번 육아휴직 단축의 1회 사용이라는 것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단축을 들어가서 단축을 통해서 최대 몇 년의 기간에 1년의 기간 동안 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3, 4번은 무슨 말이냐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단축을 분할 사용할 때 그러니까 1년의 기간 이내에서 그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단축을 분할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의 기간 동안 계산하기 편하게 6개월 쓰고요. 차후 사업장에 복귀해서 다시 6개월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나눠서 횟수는 몇 회만 가능하다. 2회만 분할 쓰는 거지. 뭐 한 번 들어왔다 해서 몇 번은 되는 건 아니고 1회만 분할 가능하고요. 5번은 뭐냐면은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자 단축 1회 사용이라는 것은 1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은 육아휴직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자 단축을 즉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원들. 그래서 1, 2번은 하나로만 계속 3, 4번은 뭐요? 육아휴직으로 계속 가는데 두 가지 공공이다. 나눠 쓸 수 있는 몇 번만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다는 것. 5번은 뭐요? 두 개를 혼용해서 1년의 기간, 일정 기간을 서로 나누어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자 단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들. 자, 그 다음 12번 읽어보시고 이제 직접 성희롱 예방과 금지 및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이거 한번 보자. 자, 저희가 이제 보시면 성희롱 예방과 예방 등에 관한 얘기 한번 묶어버리죠. 그러면 성희롱 예방 등에 보시면 여기는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아서 일단은 보시죠. 질문은 일단 저희가 3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그럼 여기 성희롱 예방 등에 보면 여기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면 교육은 보시면 저희가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했던 이 기록은 저희가 몇 년간 보관하더라? 저희가 3년간 저희가 보관합니다. 3년. 그래서 요 3년이란 요 수치를 가져다가 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을 2년이다 해서 한번 바꿔서 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록은 몇 년? 3년이고요. 그러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을 주는데 이때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그 교육 기관을 여기를 위탁을 주는데 이때 그럼 위탁 기관을 누가 지정할까요? 그래서 위탁 기관을 지정은 누가 합니까? 위탁 기관 지정인데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성희롱 예방 관련 위탁 기관을 위탁 교육을 주는데 그때 이
위탁기관 지정은 위탁기관 지정은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서 지문은 동그라미 4번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을 실시할 수 있고요. 5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란 건 뭐냐? 자, 이렇게 하면 교육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하면 교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설명하는 첫 번째가 교육을 인정이 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직원의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경우는 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5번의 전항은 오케이, 뒤에 다만부터는 no, 안 됩니다. 해서 5번 하나 정리하고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보시면 가족 돌봄 휴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4번에 이제 보시면 가족 돌봄 휴직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볼 건 저희가 가족 돌봄 휴직이다 해서 자, 그러면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게 과연 뭐나요? 해서 일단 그 의미를 한번 보죠. 14번에 1번 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일을 허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다만 대체 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한 등등등의 부분을 포함한 경우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리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볼 거는 우측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있지요. 자, 그러면 가족 돌봄 휴직의 기간은 그러면 요 휴직에 관련해서 보면 기간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뭐 봅니다. 기간은 동그라미 저희가 3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에 가시면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며칠? 연간 최장 저희가 90일입니다. 그래서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 돌봄 휴직을 줍니다. 그러면 90일을 한 번 들어가 다 써버릴 거 아니야. 이거를 나누어 쓸 수 있다. 그러면 90일의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나누어 쓰는데 이때 이 경우 나누어서 1회 기간 그러면 1회 이거를 나누어서 1회 쓰는 1회 기간은 며칠을 저희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 돌봄 휴직을 주는데 이거를 나눠 쓸 수 있어요. 1회에 나눠 쓰는 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 되게끔 관련한 질문에 동그라미 저희가 3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리초험 안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육아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이 기간은 저희가 근속 기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연간 최장 90일이 가족 돌봄 휴직을 들어가도 이 90일은 근속 기간에 여기는 뭐합니까? 저희가 포함합니다. 포함. 자, 그 다음 이 가족 돌봄 휴직을 이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이 기간은 저희가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을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요거는 저희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문은 제가 이제 보시면 그래서 질문 5번에 가보면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족 돌봄 휴직 그 질문 나올 거면 신청 등에 관한 부분까지는 제가 차후 좀 이 부분까지 들어갈 건 없고 제가 이제 보실 것은 나와 있는 세 가지 기간은 그리고 이 관련 최대 90일인데 일에 나눠 쓴다 최대 며칠 30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기간 관련해서 근속 기간과 평균 산정 기간은 뭐하더라? 포함하고 제외한다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 두시고 신청 등에 관한 부분까지 뭐 저희가 따로 정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지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여기서는 노사협의에 관한 의미 잠깐 보죠. 1번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노사협의회. 그럼 이 협의기구는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두 번째 줄에 상시 30명 미만의 권리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여기 노사협의회를 저희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 관련 1번 의미와 2번이 인원수 30명 미만 2번 체크.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양가로 2번에 고충처리위원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왜 두나요? 고충처리위원은 해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고충을 청구하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 상시 30명 미만의 권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러지 않다. 즉 상시 30명 미만의 권리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리라는 법률은 제가 시험에 저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노사협의회 관련한 두 가지와 고충처리원 관련 1번의 지문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고 여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리라는 법률은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